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의 발생부터 들어가는데, 원래 채권법에는 채권법 총론 교재들을 보면 대부분 채권법의 특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수님들이 민법 전반의 체계를 잡으시면서 송득수 교수님 교과서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채권의 발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채권의 발생 부분은 그 채권법 총론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 강론, 계약법, 그 계약과 법정 채권 그리고 민법 전반에 산재해 있는 그 채권 발생과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법 조문이나 일반적인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득수 교수님 교과서 43페이지를 보시면은 채권의 발생해서 그 발생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43페이지 6번째 줄 보면은 채권의 발생 원인은 그 성질에 따라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제 수업을 들어보면 민법 총칙에서부터 그런 이야기합니다. 권리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그걸 권리 변동이라 하고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는데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 행위가 아닌 것도 있는데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채권에 국한해서 채권의 변동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과 관련되어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 있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법률행위에 뭐가 있나는 또 역시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죠. 거기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합동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은 단독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놓으신 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야기하면서 유언과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 때에도 단독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정도. 뭐니 해도 채권 발생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에 의한 발생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누는데 채권법 각 측에 법 조문에 규정해 놓은 계약들을 전형계약,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거기에 15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 교과서는 채권법 총론 앞에 계약법 그리고 법정 채권 관계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발생이 있어야 변경, 소멸하겠죠. 그래서 그 발생과 관련된 전형계약 15가지가 있는데 계약들 10개 해놨죠. 정려,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임시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15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여행계약은 최근에 새로 추가된 전형계약입니다. 일단 이런 법률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그것을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법도 일반법인 민법 그 외에 특별법도 있겠죠. 민법 채권법 강론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 개념 살짝 잡아보시면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컨대 폭풍으로 파손된 이웃집 지붕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료로 수선을 하는 경우 의무 없이 해주는 거죠. 사무관리가 있으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에 관리를 시작했으면
그 소유자 등이 제대로 관리할 때까지 관리 계속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는 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 개념 정리만 합니다. 민법 3편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해놓고 중간 좀 보시면은 한 6번째 줄 부재자 재산 관리인과 부재자 사이의 관계 민법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 법인의 불법행위, 그다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그래서 민법 곳곳에 산재해 있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들을 한번 찾아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 책임법, 국가배상법,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보고 가는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 전부 다 처음에 모르는 거 나오면은 그거 외워볼까 정리해볼까 하다가 10장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책 안 보죠. 그러면 안 되고 책은 보기 시작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근차근 마지막 장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송덕수 교수님 교재 47페이지 보면은 채권의 목적 나오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채권의 내용 또는 급부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급여, 채무자의 이행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변제,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수인 쪽에서는 매매에 따른 재산권 이전 받을 권리가 발생할 것이고, 매도인 쪽에서는 물건 파는 사람 쪽에서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하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 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목적이라면은 결국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그 채권의 목적물이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물이라면은 그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되겠죠.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목적물은 금전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급부의 요건 해놨는데,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총칙을 봐야 됩니다. 일단 송도수 교수님 교과서 47페이지 보시면은 민법은 채권 총칙편에서 채권의 목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46페이지까지 해서 채권의 발생을 봤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으로서 대표적인 계약, 매매, 정려, 교환, 소비자, 사용계좌, 임대차, 고용기, 임시 도급, 현상 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 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의 목적은 결국에는 그것이 특정물 채권, 아니면은 종류 채권, 아니면은 금전 채권, 그 다음에 결국에 따라서 이자 채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채권법 총론은 채권법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라면은 부동산 특정인의 특정 소유물 매매라면은 특정물 매매, 특정물 채권이 되겠죠. 임대차도 부동산 임대차, 특정인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임대차했을 때 그 임차 대상 목적물은 특정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특정물 채권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특정물 채권과 관련된 거는 매매, 뭐 교환, 뭐 정려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그 특정물 채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종류 채권, 매매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 일단 종류물이기는 합니다. 물론 특정 금전 채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이라면은 그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종류물 채권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물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전 채권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쌀 매매도 특정인이 딱 한 가마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쌀 한 가마니를 지정해서 매매한다면 그것도 특정물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A가 가지고 있는 쌀들 중에서 한 가마니 이라면 종류물 매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일정한 경우에 계약 내용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24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은 채권의 목적에 관한 절의 규정은 채권 총칙으로서 모든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총칙과 각칙으로 짜여진 이런 법 체계를 판택된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도 이 채권 총칙은 적용된다. 그렇지만 그 규정들은 주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예정해서 만들어졌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 있어서는 그 법률 규정에서 목적도 아울러 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있어 채권의 목적은 계약자의 원칙상 매우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 합의에 의해 정해지면 되는 거죠. 그것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고, 법률에서 모든 경우의 채권 목적을 상정하여 통칙을 두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그거는 대체로 공통적인 거 두는 거죠.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예외 없이 규정돼야 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이에 모든 바위에 다 써도 법 쓸 자리가 모자라겠죠. 보편적이고 공통된 이런 걸 규정해 놓고 나머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조문 찾고 판례 찾고 뭐 이러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원리를 찾아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법학계에서 원리를 찾아나가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법조계에서 다 그두들 뭐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원리를 찾아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저도 업무하면서 마찬가지고 변호사들 뭐 이러면 판례 어디 있는데 법조문 어디에 있는데 뭐 실무니까 그렇죠. 근데 학자님들은 그 법조문의 타당성들을 연구하고 시대가 바뀌면은 타당성이 상실되면은 그 법조문도 시대에 맞게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선도해 가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채권 목적의 확정에 대해서 정해놓은 이것은 임의 규정이고 그것도 보충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로 채권의 목적을 확정하거나 또는 확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가고 그게 없을 때 이 규정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 규정이다. 달리 합의할 수 있다. 그런 것들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목적 일반론에서 채권의 목적이란 걔네가 대립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49페이지 보시면은 민법전은 채권의 목적을 가리키는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이행이라고 썼다가 행위라고 썼다가 급여라고 썼다가 변제라고 썼다가 직업 등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분들은 대부분 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런 거죠.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그다음에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구별되어야 한다. 채권의 목적은 결국에 채무자의 이행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그 이행 행위의 객체가 되는 거다라는 거. 채권 목적의 요건, 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도 법률에 정해져 있다. 앞에서도 본 것이고 그러나 채권이 당사 법률 행위, 특히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사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채권 목적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채권의 목적이 전혀 무제한 일 수는 없고 근데 뭐 사람 죽여주는 거 이런 건 안 되겠죠. 하늘에 별 따라주는 거 그건 될란가. 그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유효요건,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반적인 유효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1페이지 보면은 확정, 이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다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의 목적, 즉 급부는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정될 수 있는 표준만 정해져 있으면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에 의해서 확정을 시키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해석을 해도 확정할 수 없다면 채권은 성립되지 않고 채권은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판례가 목적을 확정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립조차 안 행하고 무효인 경우는 또 효과가 실제로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나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성립되었다면 유효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급부의 확정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관하여 문제된다. 왜냐? 법률 규정의 양은 법에 정해놨다는 거지. 급부의 확정 방법 법률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에서 급부의 확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마땅히 당사자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급부의 확정은 우선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된다. 해석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확정하는 방법에는 당사자의 합의, 관섭,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다라는 거. 한 두 줄 내려오시면 니은 합의에 의한 확정 방법 니은 방법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에게 급부의 확정을 맡길 수도 있다는 거. 당연하죠. 너가 골라봐. 뭐 제3자 누구한테 골라봐라 해.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일단 이러한 합의, 관서, 법률 규정 요 순서대로 확정된다라는 거. 선순위 방법에서 확정이 없는 경우에 후순위 방법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라는 거. 최후의 방법인 위 3, 즉 보충 규정에 의해서도 급부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행위 뭐 해석 방법에 민법 총칙에 가면은 뭐 자연적 해석 방법, 규범적 해석 방법, 보충적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해석 표준에 당사자의 의사, 뭐 사실인 간섭, 뭐 미규정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했던 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채권법에서 말을 살짝 바꾸니까 그게 딴소리인 줄 알고 또 따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정확하게 하면은 아 그렇지라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급부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이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했다. 즉 원시적 불능인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무효화하게 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라는 거. 원시적이냐 아니냐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불가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 그때는 가능했지만 그 이후의 불능인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52페이지 급부의 가능이라는 한 6번째 줄, 급부의 가능이라는 요건에서 가능 불능 여부는 사회거래관념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죠.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까? 뭐 별 따다 줄래? 이게 채권의 목적이 되냐? 이게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겠죠. 한 뭐 몇백 년 미래에는 하늘에 있는 별도 뭐 쉽게 따올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지금은 하늘에 있는 별 따라줄게 이러면 낭만적으로 보면 멋있는 사람일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 하고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이라 해야 된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법에 적법해야 되는가? 어떤 법에 적법해야 되는가? 그것도 민법 총칙에서 합니다. 법을 크게 보면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고 임의법규는 임의로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거죠. 합의로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법규는. 그러니까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합의에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근데 강행법규는 합의로 배제시킬 수 없는 법을 강행법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행법규의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는 게 다수설의 견해인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면은 그거는 효력 규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행법규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라 했는데 단속 규정은 행정법상의 규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강행법규라면은 대부분 효력 규정을 의미한다는 거. 물론 민법 총칙에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학자분들께서 어떤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적법성은 효력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은 무효가 될 것이다라는 거. 거기에 양도가 금지되는 물건, 뭐 아편, 뭐 마약, 매매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아까 뭐 사람 죽여줄까? 그것도 효력 규정 위반이겠죠. 그런데 모든 금지의 실질을 법을 오늘 만드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장래에 일어날 금지의 실질을 모두 법에 규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념들이 정리가 돼야 법 공부가 됩니다. 내는 그런 걸 느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금지의 실질을 법으로 다 규정을 못하니까 민법에서 보편관념인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무효다라는 거죠. 책 읽어보면은 교수님께서 예를 잘 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 여기 와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게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일단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참 감이 안 오죠. 뭐 금전적 가치가 없는데 뭐 그걸 목적으로 해서 뭐 하게? 목적으로 해서 뭐 하게? 그거는 아무 상관 쓰지 말고 지금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금전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일단 채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불이행하면은 손해배상 채권, 금전 채권화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장황하게 좀 열거하고 계시고 세 번째 단락쯤 오시면은 밑에서 한 10번째쯤 어떤 자가 5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이하는 일정한 행위가 채권의 목적이 되려면 적어도 채권관계라는 법률관계는 성립해야 된다. 이것도 민법 총칙에서 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전체 관계를 간단하게 법률관계라 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한 생활관계 간단하게 호의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호의관계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니까 채권관계가 아니고 따라서 거기서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인간 생활관계를 벗어나는 뭐 관계도 있겠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도 보통의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의 목적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채권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세 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채권도 보통의 채권처럼 재산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채권도 불이행이 있으면 결국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무 나오는데 채권의 목적, 채권자가 바라는 목적, 그게 결국에는 채무자가 해야 될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쪽에서 살펴보면은 그걸 채무자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54페이지 보시면은 1차적 급부 의무, 2차적 급부 의무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채권관계 특히 계약에 의해서 채권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의무는 1차적 급부 의무와 2차적 급부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차적 급부 의무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발생하는 의무이고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 2차적 급부 의무는 1차적 급부 의무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것에 대신해서 또는 그것과 병존해서 발생하는 급부 의무를 말한다. 즉 1차적 급부 의무 조금 전에 재산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걸 이행하지 않을 때 결국에 손해배상 의무 이렇게 바뀌겠죠. 그걸 이렇게 1차적, 2차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본래의 급부 의무와 기타의 행위 의무이라는데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에는 급부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나 신의 측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5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본래의 급부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급부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이 부수적 급부 의무를 종된 급부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수적 급부 의무를 종된 급부 의무라고도 합니다. 주된 급부 의무는 채권관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또 그것에 합의가 없으면 그러한 종류의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급부 의무이다. 매매라면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강제 이행을 시킬 수도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쌍무계약이라면 동시행항변권 그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후자 부수적 급부 의무, 즉 종된 급부 의무는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합의될 수도 있고 신의칙상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이런 부수적 급부 의무, 종된 급부 의무 이거를 불이행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강제 이행은 시킬 수 있어도 이 종된 급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는 해제권 인정 안 되고 동생항변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56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그 채무자의 의무 분류 해놓고 본래의 급부 의무 거기에 주된 급부 의무, 부수적 급부 의무, 그 부수적 급부 의무를 종된 급부 의무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행위 의무에 한데 그걸 일반적으로 다른 학자분들은 부수적 주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 의무라는 것을 그 부수적 주의 의무, 그거는 안전 배려 의무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안전 배려 의무. 그다음에 그 외에 보호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에 편입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꼭 대학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은 내가 그 학교 거기에 파일을 요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걸 올려 놓겠습니다. 그걸 다운 받으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채권의 목적을 분류할 때 그냥 이거는 용어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급부,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급부, 부자기급부, 뭐 소극적 급부,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급부, 뭐 그런 정도. 주는 급부, 물건 주는 급부 말하는 거고, 하는 급부, 일해 주는 급부, 일하는 급부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물 급부, 불특정물 급부, 그 물건이 특정되냐 불특정되냐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나누어서 성질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 문제인데, 나누면 성질이 바뀌는 거는 불가분급부가 되고 나누어도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는 가분급부가 되겠죠. 그럼 책 한 권 주기라는 거는 이건 가분급부야 불가분급부야? 책 한 권 주기라는 거. 책을 나누면은 책이 아니고 쓰레기가 되겠죠. 그러면 불가분급부고. 그러니까는 소 한 마리 주기로 했다. 이거는 불가분급부죠. 소 한 근, 소고기 한 근. 그건 가분급부가 되겠죠. 일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기적 급부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 59페이지에 대체적 급부, 부대체적 급부에 나는데 이거는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이면 부대체적 급부가 될 것이고 제3자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대체적 급부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부대체적 급부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일을 시키면 그 자체가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 특정물 채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